자, 그럼 78쪽에 임대주택 정책으로 가도록 할게요.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임대료 규제. 규제는 일단 직접 개입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인데 사실 다 공급 감소예요. 공급 증가되는 정책은 보조선,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 제도 정도만 공급이 증가되고요. 나머지는 싹 다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이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 임대료 규제할 때는 높게 규제하면 안 돼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게 돼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지 가격이 싸지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단 임대료 규제에서는요, 초과 공급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높게 규제도 아무 변화 없고 낮게 규제도 초과 수요지 초과 공급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초과 공급은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 공급이 많은 건 보조선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규제 임대료가 따라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높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뭘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공급이 감소돼 버립니다. 투자가 기피됩니다.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이동도 저하되고요. 암시장 형성되면서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초과 수요, 공급 감소, 투자 기피, 수준 저하, 이동 저하, 암시장, 이중 가격 모두 다 낮게 규제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규제했을 때 단계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는 공급이 줄지 않거든요.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개판이 됩니다. 장기가 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필요하냐면 정부가 임대료 규제했을 때는 장기에 부작용이 많다. 어떤 가장 큰 부작용이 공급이 장기에 준다는 부작용입니다. 공급이 주는 것만큼 부작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발생합니다만 장기는 공급이 줄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암기만 해버리세요. 그냥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언제 더 발생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이제는 외우세요. 그냥 장탄탄. 언제? 장탄탄.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언제? 장기. 수요가 말 때, 탄력적일 때, 공급도 말 때, 탄력적일 때. 그 초과 수요는 장탄탄일 때 더 발생한다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초과 수요는 언제 더 발생한다? 장탄탄일 때.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요, 장기. 수요가 말 때는요, 탄력. 공급도 말 때는요, 탄력. 비탄력적으로 다 틀려. 탄탄탄일 때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자, 분양가 규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분양가 규제도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공급이 뭐 된다? 감소.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둘 다 직접 개입에 둘 다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입니다. 좋아요? 일단 분양가 규제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공택지도 되지만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도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분양가 규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과 공동 중에서는 어디에? 공동. 하지만 택지는 무슨 택지와 무슨 택지 둘 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민간택지겠지. 단 어디에 대해서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써봤고, 분양가가 규제되었을 때 발생되는 일을 천천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분양가가 인상될까요? 인하될까요? 인하. 투기 수요가 증가,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공급 감소. 그럼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주택난이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집어치우더라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유지하게 되면 품질이 뭐 되고 저하되고, 신규 공급이 뭐 된다는 거 감소. 아까 우리 임대료 규제에서도 품질,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있었고,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서도 수준 저하, 공급 감소 두 개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임대료 보조인데, 보조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 일단 보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렇죠. 보조는 공급이 뭐 되는 정책? 증가되는 정책. 보조가 특이한 게 참 많아요. 나머지 애들은 다 직접인데 얘만 간접이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공급이 감소되는데 얘만 공급 증가야. 보조는 간접 개입의 공급 증가라고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계는 뭐가 증가돼서? 수요가 증가돼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기존에 벌써 임대인이 혜택을 봐버리는데, 장기에는 누가 증가되면서? 공급이 증가되면서 올랐던 임대료가 하락. 이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때는요,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야?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공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과, 하나 더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4번 지문이 혹시 뭔지 압니까? 이거 4번 지문 이거 뭐게요?
4번 질문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돼요. 4번 질문 이거 더덜이에요. 뭐라고? 더덜. 한 명도 모르네. 이거 더덜입니다. 이게 왜 더덜인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공급이 뭐 되면? 증가되면. 임대료가 가격이야. 가격이 많다?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하는 거 맞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가격이라고 해석한다고요. 맞아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은 뭐야? 탄력이야. 맞아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많은데 하락하는데, 한 번 더. 공급이 증가되면 흔해져서 가격은 많은데 하락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해서 완만해서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 덜 하락한다? 그 얘기야. 가격이 덜 하락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임대료의 무슨 효과가? 하락 효과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야지 덜 하락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어. 이게 4번이 더덜이란 건 아셔야 돼. 자, 공급이 많으면 증가되면 가격이 말 건데 하락할 건데, 수요의 탄력성이 커서 뭐하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해서 완만해서 가격이 더 하락한다, 덜 하락한다? 덜 하락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덜 하락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작아진다. 공공주택은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네. 공공주택은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뭐 해도 되고, 건설해도 되고, 민간이 건설한 걸 매입해도 되고, 민간이 건설한 걸 임차에서 공급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공주택은 정부가 꼭 지어야만 한다고, X. 정부가 꼭 소유해야만 한다, X. 정부가 직접 짓는 건 당연히 공공이고요. 민간이 지은 걸 사와도 되고요. 민간이 지어온 걸 빌려와서 또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배우실 건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은 총 8개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자, 제가 영구임대 하면 2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최저소득계층한테 몇 년? 50년. 좋아요. 국민임대 그러면 2개요. 누구한테? 저소득 서민한테 몇 년이요? 30년. 행복주택은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젊은 층이에요. 장기전세주택은 무슨 계약 방식이죠? 전세계약 방식입니다. 전세계약 방식입니다. 네. 통합공공임대주택은요,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누구까지 나와야 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이면요, 분양 전환. 그 다음에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뭐라 그래요? 기준주택 매입.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것은 기준주택 뭐요? 전세. 전세가 2가지 있거든요. 전세계약 방식, 그러면 장기전세.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주택 전세. 장기전세와 기준주택 전세는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만 하세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민간 임대주택은 둘 다 10년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 한 번 또 보자. 공인중개사제도는 몇 년도에 도입됐어요? 80년대. 90년대를 세 조각 낼 겁니다. 개발부담금 1990년, 부동산 실명제 1995년, 자산유동화 IMF 직후인 1998년, 가장 최근인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입니다. 이해하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도 2006년입니다. 시간적 순서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분양과 후분양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증가, 후감소. 다른 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선분양이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맞아요? 선분양이 공급이 증가되는 이유는 선분양에서는 공급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하지만 후분양 하려고 그러면 공급자 부담이 너무 뭐해서 커서 공급이 뭐 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누가 공급이 증가되고 누가 공급이 감소되는지가 우선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부담이 커서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이요? 후분양이에요. 순서 바꿨습니다. 사업자 부담이 커서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이요. 후분양. 사업자 부담이 작아서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요. 선분양.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보조선 증가.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만 공급이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분양과 임대료 보조 공급 증가. 나머지는 공급 감소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중요하죠. 자, 가볼까요? 취득할 때 내는 국세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내는 국세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요? 재산세. 처분할 때 내는 국세요?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방세는 3개만 기억하세요. 취등재. 취등재만 지방세요? 그럼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국세예요. 모르겠으면 국세해. 소득세는요? 국세. 법인세는요?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토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오케이? 상속세. 인지세.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아는 것 같네요. 조세 전가와 기착입니다. 요거 할 테니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공급자가 많이 내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 전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전부. 이건 다른 놈이 내는 거고, 이건 기가 내는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많이 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부 내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부 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쭉 건너뛰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시니까 거래세 인상되었을 때 소비자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돼서 소비자 잉여도 줄고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돼서 생산자 잉여도 주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놈은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놈은요. 수요 또는 공급이 많을수록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떠나버리면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비탄력적이면 작아지는데 둘 다 헷갈리니까 시장 참여자가 시장을 떠나서 생기는 손해액인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이 많을수록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을수록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양도세가 중과세되면 주택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양도소득세 나오고 주택 공급 동결 효과란 말이 나오면 공급이 뭐해서 감소돼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말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귀해지면서 가격 상승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름 한 사람 기억합시다. 지대 수입이 100% 징수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분은 누구다? 헨리 조지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면 됩니다. 지대 수입 100% 징수하면 고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분은 헨리 조지. 자, 제가 어떤 정책을 물었을 때 공급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세요.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 분양가 규제 감소, 후분양 감소, 양도세. 근데 보조선 증가라 그랬죠. 임대료 보조 증가, 선분양 증가. 그래서 공급은 이렇게 하시면 돼. 감소를 신나게 외치다가 제 입에서 보조선만 뜨면 증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보조선 안 뜨면 감소, 보조선 뜨면 증가. 가자. 양도세 감소, 분양가 규제 감소, 선분양 증가. 보조선 떴잖아. 후분양 감소, 임대료 규제 감소, 임대료 보조 증가. 보조선만 증가, 나머지는 감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과 공급의 연결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연습합시다.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근거 법률을 한번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근거 법률 연결.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주택조합 이런 거 무슨 법? 주택법. 3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 허가제, 삼매제도는요? 부동산 거래신고. 3번, 4번이 이거 바꿔서 잘 나와서 그래요. 3번, 4번 바뀌면 안 돼. 개발부담금은 제목에 개발이 나와. 무슨 이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제목에 재건축이 나와. 시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거민계약서는 등기법이에요? 등기특별조치법이에요? 등기법 아니라는 거.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이고요. 토지은행제도는 제목에 비축이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된다고요? 비축.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등기법이에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하다 하시다 보면 어떤 정책에 어떤 근거 법률 연습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이번에는
필수 문제로 거쳐서 문제 8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8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로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 찾을까요? 있지 않은 거 골라서 뺄까요? 빼가야 되겠죠. 시작.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한지세, 개발권 양도제, 특지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OX로 대답하세요. 이거. 오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X 몇 개 보여요? 4개. 총 몇 개 중? 10개 중 4개를 빼면 몇 개가 실시? 6개가 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개택 초토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공개택 초토의 토, 공개택 초토의 택, 공개택 초토의 초, 공개택 초토의 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온 것은요, 공한지세밖에 없습니다. 공개택 초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6개. 5를 답으로 체크해야 되니까. 2번. 다음 토지정책 수단 중 간접적 개입에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었을 때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먼저 찾아서 빼야 됩니다. 직관이 중에 2. 지역지구제 2 맞습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2 맞습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2를 골라내고 직관 싸움 붙이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갑니다. 공영개발. 직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간임. 세금은 간입니다. 토지 수용. 직입니다. 토지은행. 직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담금은 무조건 간입니다. 공공소유. 직입니다. 도시 재개발. 직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 간입니다. 따로 기억하셔야 돼. LTV, DTI, DSR. 간입니다. 우리 뭐 찾아야 되죠? 간 찾아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만 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직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용 규제는 따로 뺄 거고요. 정답 2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도 뭐를 실시하는데 지역을 실시하는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지구는 중복이 되는데 지역은 중복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2번은 딱 보니까 일부 보이세요? 그리고 예쁘게 보입니까?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선매 보입니까? 끝으로 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매수? 협의 매수 이렇게 하는 거고요.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는 적성평가 제도가 아니라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지입니다. 예.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요, 물가 상승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문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뭐를 지정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역은 중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개가 바뀌었네요, 법이. 3번. 재건축 부담금은 무슨 사업에 대해서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근거 법률은 뭐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맞습니까? 답은 3번이고요. 4번.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뭐로부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유명하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정부가 뭐 중인? 시행 중인. 근데 여기 보니까 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 상한에 대해서 초과하는 이익을 부과한다 그랬죠. 이게 그 유명한 뭔데? 택지 소유 상한제인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다. 폐지된 제도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예 틀려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답만 좀 봅시다. 이거는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답이 5번인데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요,
암시장 형성되고 이중가격 형성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규제했을 때지? 낮게.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게 설정해야? 낮게. 낮게 해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높게 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 항상 낮게다. 낮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저소득층 보호란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걔들 보호하려면 낮게, 높게 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6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 보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딴 데 쓰지 마. 주택 재화할 때만 써. 그랬어요. 그래도 다른 재화 소비량이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고 해야 돼. 왜 늘어나냐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간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택뿐 아니라 다른 재화 소비량도 함께 증가됩니다. 2번.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보조해 줬대요. 단계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해요. 장기로 가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누가 증가된다고요? 공급. 올랐던 임대료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바뀌었고요. 바우처는 대표적인 보조입니다.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여기 공급자라는 표현과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야?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5번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냥 증가만 몇 번 하다가 마무리하시면 돼. 실질소득, 수요, 공급, 감소가 안 나와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고 실질소득도 증가되고 주택뿐 아니라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되고 뭐 지칠 때까지 증가만 외쳐주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증가예요. 기억을 하시고 답은 몇 번? 3번. 7번 문제도 가볼까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최저소득이 50년이면요? 영구고요. 저소득 서민의 30년이면요? 국민이고요. 여기 보니까 젊은 층이 나오면요? 행복이죠. 예.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이 나오면요? 통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세 계약 방식은요? 장기 전세가 맞습니다. 영국경 통장 분기기 구분할 줄 아시죠? 답은 5번이고요.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요. 자, 주어 찾습니다. 누가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구 부담? 공급자가 많이 내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냅니까? 수요자가 많이 냅니다. 생산자, 소비자 잉여 다 감소되고요. 요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고 대답하시죠. 누구는요? 경제적 순손실은요. 누구는요? 경제적 순손실은요. 말수록 커지는 건 맞고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건 맞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5번이 핵심, 4번은 뒤집어서 기억합시다. 경제적 순손실은 많이 떠나서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작아진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진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저랑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론. 자,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교재 페이지 100쪽으로 넘어갑니다. 100쪽. 자, 식사하기 전에 우리 투자론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절반 정도는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투자론 마무리하고 금융, 개발, 감정 평가로만 하면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시간은 6시 반? 6시에서 6시 반 정도 사이에 끝내드릴 거고 조금 오버하면 7시. 조금 깔끔하게 끝나면 6시, 이렇게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하루 만에 부동산 학개론의 지문하고 주요 문제들까지 다 본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다 봅니다, 지금. 자, 지총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해질 때는 부동호가 왼쪽. 누가 지분수익률이 제일 뭐하죠? 상승. 부해질 때는 반대죠? 지분수익률이 하락. 중립적 지렛 때는 그게 뭐한다? 불변.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무슨 지렛 때는? 정해지렛 때는 부동호가 어느 쪽?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정해 레버리지는 총이 저보다는 뭐 할 때? 높을 때. 총이 저보다는 높아요. 예.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해도요.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뭐 한다? 증가. 즉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순간 무조건 위험은 뭐 한다? 증가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늘어요. 예. 부의 지렛 때는 부동호가 무슨 방향? 반대.
그럼 저가 제일 크죠? 총지고요. 부엘에 벌어지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 무슨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가장 많은 거다, 하락하는 거다. 자, 부를 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뭐 낮추면 안 되고 뭐 낮추면 돼요. 비율 낮춰서는 안 되고 이자를 낮추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를 낮춰서는요?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는요. 전환할 수 없어요. 근데 뭘 낮추면요? 이자를 낮추면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전환은 안 되고 어떨 때 전환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중립적 레버리지는 부등호가 어떤 방향이요? 같아요. 맞다고요? 같다고요. 같아요. 중립적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많다고 해도 되고 불변 아니면 이렇게 끝나도 돼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라고 하거나 불변한다 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거나 그러시면 돼요. 불변한다, 영향 미치지 못한다. 이게 지렛대 효과의 이론 정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출발하자. 수익을 측정하는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시작. 평균, 기대 수익률. 위험을 측정하는 세 가지. 시작.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 변이 계수는 뭐 분의 뭐?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작을수록 좋은 거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PIR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PIR이 뭐죠?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혹시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아세요? 자본회수 기간 목표한 것보다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가 뭐를 측정하는 거라서? 위험 측정하는 거라서 많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그럼 PIR 지수가 PIR이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용이한가 맞아?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는 작을수록 위험이 작은 거 맞아?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이 작을수록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맞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사금법인류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할 때는 무슨 이치? 쉬운 이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사업상 위험입니다. 금융적 위험은 뭐를 잘못 썼을 때? 부채. 부채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는 것은 무슨 위험? 법적 위험.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하십니다. 차고 대변. 자, 차입자들은 무슨 금리를 선호하고요? 고정금리. 이상 소리 하지 말고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무슨 금리를 선호합니까? 변동금리. 뭐가 예상될 때? 인플레 예상될 때.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하는 게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하는 게 인플레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구수익률 구할 때 무기업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인플레까지 더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는 요구수익률이 많다? 상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차입자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무슨 금리? 고정금리. 주어쳤습니다. 누구요? 대출자. 골 때립니다.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나면 대출자들은 돈을 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때 위험이 많은데 높아지는데 그 위험이 무슨 위험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정리합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는요. 차입자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선호하고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차고 대변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많다. 사람들은 상승한다. 인플레 더 해야 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나면 대출 기간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많다. 높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즉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단기간에 현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데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부른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잘 보세요. 사금법인류 중에서 쉬운 이치 그러면 사업성의 위험. 부채 잘못 쓰면 금융적 위험, 차고대변, 인플레 위험, 정부 정책이 변하면 법적 위험, 환금성 떨어지는 거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험이 총위험인데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어떤 기업? 모든 기업. 피할 수 없는 거. 예시, 경기나 금리 변동 같은 거. 오케이? 제거는 불가능한 위험. 이번에는 비체계적 위험. 어떤 기업? 개별 기업. 피할 수 있는 거. 예시, 파업이나 경비 변동.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집어치우고 밑에 디귿, 리을, 미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만. 자, 여러분들 저랑 디귿, 리을, 미음만 좀 봐도 될까요? 줄일 수도 있고 0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위험의 이름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오케이? 줄일 수는 있는데 0까지는 못 만드는 위험 총위험입니다. 모든 위험입니다. 줄이는 것도 안 되고 0으로 만드는 것도 둘 다 불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줄긴 줄어. 근데 영어로는 못 만들어. 총이요. 모든 위험입니다. 줄지도 않고 영어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되고. 체계적 위험. 줄기도 줄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제로까지도 만들어지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과 총위험을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수익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의 동의어는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이걸 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기대 수익률, 기비용은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을 얘기하죠? 최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최소가 2개 있거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입은 전용 수입,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시간 대가인 무엇에다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대가인 위험 할증률, 그리고 무엇률? 인플레이율.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뭐 한다? 상승합니다. 오케이? 위험이 크면 뭐가 커지고 위험 할증률이 커지고 요구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 수익률은 뭐하고? 상승하고,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뭐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커지거나 뭐가 커지는 방법이다. 무위험률이 커지거나 위험 할증률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요 표 한번 정리하고 가요. 요 표. 무슨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다시 한 번 더. 무슨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요 표를 갖다가 저랑 정리합시다. 자, 보수적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작아요, 커요? 커요? 얘들은 여기서 투자해요, 저기서 투자해요? 여기가 어디죠?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 투자를 합니다. 얘들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슨 수익을 요구하죠? 높은 번지점프대 올려놓으면 1억 달라 그래요. 얘들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접하니까 기울기가 많은 편이다. 가파릅니다. 기울기 가파릅니다. 그에 반해서 공격적 투자자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공격적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도가 크다, 작다? 작다. 얘들은 무슨 수익, 무슨 위험에서 투자를 한다? 높은 수익, 높은 위험. 이쪽에 투자를 합니다. 얘들은 번지점프 올려두면 만 원만 줘도 뛰어내려요. 무슨 수익을 요구하고?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접하니까 기울기가 많은 편이다, 완만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투자 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 지금 첫 번째는 기대가 커요, 요구가 커요?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크면 수요가 뭐해서? 증가, 가격은 상승,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해서 어디로 가요? 균형으로 가요. 근데 기대가 작을 때는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기대가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형광펜 치는 것만 대답하셔도 돼요. 형광펜 치는 것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대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대 수익률이 작으면 크면 기대는 점차 뭐해서 균형으로 가고?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고,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가 많으면 작으면 기대가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위험 처리 방법.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따라하세요. 보수적 예측. 얘는 보수적 투자가 아니야. 보수적 예측 방법이야.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할인율. 제외시키는 방법은 확실한 때만 투자하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로 볼 수가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위험의 회피라고 합니다.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자,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을 가능한 한? 좋아요. 비용을 가능한 한? 높게. 즉 수익의 최소 추계치를 가지고 투자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줄어요. 돈 벌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3번은 너무 유명합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 그래서 이거는 뭐 수거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험하면 높은 할인율 적용이요. 이렇게. 위험하면 높은 할인율 적용이요. 하시면 됩니다. 위험의 관리 방법은 회피하고 보유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전가하고 통제는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제3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전가라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임대료 인상, 보험, 스왑. 임대료 인상은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냐면 임차인한테. 보험회사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 보험.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스왑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통제는 무슨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되었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얘랑 구분할게.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를 조사하는
무슨 분석이 있는데? 흡수율 분석이 있는데, 흡수율 분석은 뭐를 파악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맞아요? 목적은 뭐의 측이 목적이에요? 미래의 측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좀 구분해보자.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뭐고? 민감도 분석이고, 얘는 위험 통제하는 거예요. 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흡수율 분석인데, 흡수율 분석은 뭐를 파악해서? 추세를 파악해서 뭐 예측 목적? 미래 예측 목적입니다. 오케이? 투입 요소 결과치는 뭐죠? 민감도. 소비되는지 따지는 것은 흡수율. 흡수율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미래예요. 추세예요, 미래예요? 추세예요. 목적은 뭐지? 미래예요. 뭐의 분석이? 흡수율 분석이에요. 투입 요소 결과치는요? 민감도. 소비되는지 안 되는지. 흡수율은 뭐 파악해서? 추세 파악해서 뭐 목적? 미래 예측이 목적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포트폴리오는요, 다 집어치우고 상관계수만 봐도 됩니다. 뭐만 봐도 된다고요? 상관계수. 동그라미 6번에 상관계수 보이십니까? 자,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실래요?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실래요? 상관계수는 이거예요. 이게 상관계수예요? 뭐인 경우와 뭐인 경우 있는데,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있는데, 1일 때는 효과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있어. 이분법. 뭐일 때는 효과 있고 뭐일 때는 효과 없다. 1일 때는 효과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다. 1과 플러스는 구분하셔야 돼. 플러스는 유사한 방향, 다른 방향. 유사한 방향, 효과 작아.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 효과 커. 제일 좋은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도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2등분, 4등분 알아서 해요. 그러면 2등분은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4등분은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를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긴 하죠? 말이 갑자기 이렇게 안 튀어나와서 그런 거죠? 예. 배고파서 그래요? 예, 알겠어요. 배고플 때 됐어요. 1일 때는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나타납니다. 오케이? 근데 유사한 방향일 때는 무슨 값이고요? 플러스.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플러스는 효과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작아진다. 1일 때는 효과가 없지만 플러스일 때는 효과 있습니다. 있는데 작아진다. 다른 방향이면요, 마이너스. 효과는요, 커지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그때도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제로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결국 결과치만 말씀드린다면 무슨 방향이 효과 크고요? 반대 방향 효과 크고요. 유사한 방향일 때는 효과가 작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억을 하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마지막 4번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이요, 접하는 점 하셨네. 교차하는 점 하시면 안 돼. 접하는 점 하셔야 되고, 제가 중간을 건너뛴 이유는 그림 하나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완성된 그림을 보시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축은 뭐고요? 수익이고 가로축은 위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수위. A가 좋아요? Z가 좋아요? 왜 A가 좋아요?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게 좋잖아 하시면 돼요.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게. Z가 좋아요? C가 좋아요? 왜 C가 좋아요? 같은 값일 때 수익이 높은 게 좋거든요.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거랑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걸 뭐라 불러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합니다. 효율적 두 개밖에 없습니까? 무수히 많습니까? 무수히 많지. 집합시키겠습니다. 뭐들만? 효율적 포트폴리오들만. 효율적 전선.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모양, 우상향, 의미, 비례. 오케이? 이때 무차별 곡선이 이 보수적인 애들은 이쪽이잖아. 공격적인 애들은 이쪽이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니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 그렇지, 접하는 점. 오케이? 보수적인 애들은 기울기가 마고 가파르고, 공격적인 애들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들은요, 중간 과정 다 건너뛰셔도 돼요.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왼쪽이 좋아. 아래쪽이 좋아, 위쪽이 좋아? 위쪽. 걔들을 뭐라 불러?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시키면 효율적 전선.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아래로 볼록한 것의 이름은 뭐죠? 무차별 곡선. 보수적인 애들은 어느 쪽?
있죠. 공격적인 애들은 있죠. 보수적인 쪽에 무차별 곡선의 길기는 뭐하고? 가파르고. 공격적인 애들은 길기가 완만하다. 최적은 효율적 프론티와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갑시다. 이거 하고 실 겁니다. 화폐 시간 가치 계산 쭉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안 중요한 거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어려워서 다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중요합니다. 1번 1번 이거 진짜 모르면 절단나 진짜. 여러분들 돈을 대출받았대요.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상환할 금액을 구한대요. 그때 뭐 쓴다? 자당상수 쓴다.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돈 빌리고 갚아 나갈 때 자당상수 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상황일 때? 원리금융.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출받고 상환해 나갈 때 자당상수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균등일 때? 원리금 균등일 때 대출받고 상환해 나갈 금액 구할 때 뭐를 쓴다? 저당상수를 쓴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4번 중요합니다.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질문 드립니다. 5억이 중요해요? 매년 5%씩이 중요해요? 5억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돈이 몇 번 나왔어? 그리고 몇 년 후? 10년 후. 그러면 연금에 내가겠습니까? 일시불에 내가겠습니까? 일시불 내가입니다. 매년 5%씩은 한 개도 안 중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돈 몇 번? 5억 한 번 나오고 뭐가 뜨면 10년 후가 뜨면 얘는 무엇의 무슨 개수지? 일시불의 내가 개수지 연금의 내가 개수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 건너뛰셔도 좋아요. 대신에 역수는 알아야지. 오른쪽 역수. 자 가자. 일례 역수입니다. 연내 감기 연내 역수입니다. 연현 저상 연현이 역수입니다. 역수를 곱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1내 곱하기 1연은 1. 놀라지 말고 연내 곱하기 감기는 1. 연현 곱하기 저상은 1. 역수 곱하면 나온다? 1.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다 썼습니다. 7, 8, 9에. 자 보세요. 1내 곱하기 1연 연내 곱하기 감기 연현 곱하기 저상. 왜? 자 그러면 자 연현에다가 곱하는 게 몇 개? 2개. 연내에다 곱하는 게 몇 개? 2개. 자 일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연내나 연현에다가 일시불을 곱하잖아. 뭘 곱한다고? 일시불.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요. 내가 현가만 바뀌어. 뭘 곱하면? 일시불을 곱하면 내가 현가만 바뀐다. 자 갑니다. 연금의 현가 개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곱하면 내가 현가 바뀐다 그랬지. 이 연금들이 뭐가 된다? 내가가 되는 거야. 자 연금의 내가 개수 있지. 일시불에 뭘 곱하면 현가 개수를 곱하면 이 무슨들이 연금들이 현가 개수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현이나 연내에다가 뭐를 곱하면 일시불을 곱하면 내가 현가만 바뀐다. 오케이? 두 번째 역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역수가 아닌 걸 곱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절 보세요. 연내 역수는 뭐지? 감기. 근데 감기가 아닌 저상을 곱한다. 역수가 아니잖아. 연현의 역수는 뭐지? 저상이지. 조용합니다. 연현의 역수는 저상이지. 근데 저상이 아닌 감기를 곱하면요.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역수를 곱하면 뭐가 되고? 1이 되고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1일시불로 바뀌어요. 자, 연현의 역수는 감기가 아니잖아.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이 연금들이 일시불로 바뀌어요. 현가계수는 그대로 가져가요. 연내에다가 역수가 아닌 뭐를 곱하면 저상을 곱하면 이게 일시불로 바뀐다니까. 일시불에 뭐가 된다? 내가계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와. 연내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2개인데 하나는 일례, 하나는 역수가 아닌 감기, 하나는 일연, 하나는 역수가 아닌 저상. 이쯤 되면 이거 4개 정답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불을 곱하면요 현가 내가만 바뀌어요.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뀌고요. 연현에다가 일례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뭐가 되죠? 내가계수가 돼요. 연금이 내가계수다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뭐가 되고요? 현가계수가 되고요. 오케이? 역수가 아닌 걸 보면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돼요. 이게 일시불로 바뀌어요. 이게 일시불의 이게 일시불로 바뀌어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직 요거 암기 못하신 분들 뭐 이렇게 뭐 구어 쌈든 어쨌든지 간에 요 10번, 11번, 12번, 13번 정답은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삶아 먹든 뭐 이렇게 구워 드셔도 되고 삶아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곱하면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잔금 구하는 공식 2개랑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 하나.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요거 1번, 2번, 3번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잔금 구하는 공식은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 연가계수 잔여기간 하셔도 되고요.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 하셔도 돼요.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 연금 연가계수 정기간분의 연금 연가계수 잔여기간 하시면 되고요. 잔상을 다했을 때 뭐가 나온다? 1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잘 들어요. 잔금 구하는 공식은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 연가계수 잔여기간 하셔도 되고요. 대출금 곱하기 잔금 비율 하셔도 돼요. 잔금 비율 구하는 공식은요. 연금 연가계수 정기간분의 연금 연가계수 잔여기간 하시면 돼요. 방금 구한 잔금 비율에다가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돼요. 그래서 뽑아서 공부하세요. 몇 번을. 5번에 1, 2, 3번을. 5번에 1, 2, 3번을 뽑아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4번도요. 위에 4번도 10번, 11번, 12번, 13번을 뽑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대답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식사를 하시고 현금 수지 측정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절반 끝냈거든요. 나머지 절반하고 금융론 넘어가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론하고 감정평가론까지 하는데 6시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이게 특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강은요. 오늘 수업 듣는 것도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오늘 특강 들었으니까 오늘은 공부 안 해도 돼. 오늘은 소주 한잔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 소주보다 좀 약간 맥주는 안 된다니까. 집에 가셔서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한 3배, 4배쯤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개론하는 날 이렇게 잡으시고요. 오늘 집에 가서 내 말 듣고 복습 3시간만 딱 해봐. 그럼 오늘 저랑 한 7시간 정도 개론 받고 집에서 혼자 3시간 정도 개론 보고 나면요. 개론은 무조건 고득점이 나와버립니다. 70점, 75점이. 이 좋은 걸 특강 다 듣고 복습 3시간 안 해가지고 다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부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범개혁 주변에서 얼굴 벌게서 돌아다니다가 오늘 특강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벌게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3시부터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